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템 치과 정지한 원장입니다. 주변에 임플란트 하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치아를 상실했을 때 좋은 대안의 하나로 굉장히 요즘 많이들 시술을 하시고 있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하셔서 임플란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오랜 기간 본인의 치아 쓰시다가 이제 낡고 잇몸도 좀 내려가고 해서 새롭게 임플란트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어떻게 오래 쓸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은 먼저 오래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원인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에서 습관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강연 때부터 계속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 기둥나사, 뿌리나사, 이렇게 세 요소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나사라기보다는 우리 잇몸뼈와 결합해서 하나의 치아처럼 같이 살아가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치아가 그렇듯이 임플란트도 영원히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들이 낡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관리 습관이 수명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오래 못 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임플란트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임플란트를 사람들이 '금속이기 때문에 잘 안 부러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딱딱한 음식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징어나 호두, 얼음 같은 음식은 치아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에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확 주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부러짐에 대한 강의는 저번 시간에 제가 엄청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러지는지 그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번 라이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못 쓰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흔들리거나 씹을 때 통증이 생겨 가지고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아예 빼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플란트 주변에 플라그가 쌓이면 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 염증이 지속되면 잇몸뼈를 파괴시켜서 잇몸뼈를 내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의 뼈 위치는 아마도 이 위쪽에 있었을 거지만, 어 잇몸 염증이 지속됨에 따라서 잇몸뼈가 파괴되어서 이렇게 노란색 라인 상에 이제 잇몸뼈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플라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세균이 붙고 침과 함께 섞여서 만들어진 얇은 하얀색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거를 이똥이라고도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은 임플란트 뼈 주변에 지속적인 염증 상태가 되는 거죠. 임플란트는 자체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쓰다가 갑자기 임플란트가 아파서 왔어요.' 했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 뼈가 많이 흡수돼서 이미 좀 늦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저는 임플란트를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잇몸뼈가 내려간 임플란트는 주변에 흙이 하나도 안 남은 나무와 같죠. 그래서 작은 바람이나 힘에도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난 라이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임플란트 보철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나사가 풀려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음 이렇게 지금 입 안에 기둥 나사, 요 기둥 나사만 남아 있으신 걸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임플란트 보철물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쪽에 접착제가 녹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새로 깨끗한 접착제로 교체를 해 드렸고, 접착제가 안쪽에 왜 녹았냐, 왜 오염이 되었냐를 봤을 때 이쪽 왼쪽 부분에 좀 과도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교합을 체크한 후에 교합 조정도 해 드렸죠. 그래서 이 기둥 나사와 뿌리 나사를 연결하는 사이의 나사를 제가 연결 나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연결 나사가 풀리면 기둥 나사와 머리가 흔들흔들거리죠. 그 상태에서 과도하게 또 씹는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아예 임플란트가 부러질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나중에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동차도 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사가 풀린 건 없는지 볼트를 좀 조여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볼트를 조여 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나사를 좀 조여 줘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 주시고요. 그럼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먼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조금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른 오징어라든지 호두, 얼음, 뼈가 째로 있는 음식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음식들은 사실 자연치에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힘으로 오랫동안 식사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치아의 목 부분이 다 이렇게 패여서 오세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더 깊게 패이게 되고 나중에 머리 부분이 똑 부러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인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시고, 근데 똑같은 또 식이 습관을 유지를 하신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딱딱한 걸 계속 지속적으로 드신다 하면은 임플란트도 부러지거나 또 나사가 풀리는 등의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아무래도 뭐 계란찜, 두부, 익힌 채소 이런 것들은 좀 부드럽고 촉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 그렇게 많은 자극, 임플란트에 많은 자극을 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뭐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딱딱한 음식들, 질긴 음식들은 쪼끔 피해 주시는 게 임플란트 수명을 위해서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만 좀 식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대편이 좀 불편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편에 치아가 뭐 얼마 없어서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왼쪽으로만 씹는 거가 오래돼 가지고 이쪽이 엄청 잘 씹히고 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제가 신체는 항상 균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쪽을 많이 쓰게 되면 그쪽에 무리가 옵니다. 네, 그건 치아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라도 양쪽을 균형 있게 쓰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아무래도 한쪽에 가해지는 힘이 좀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단단하고 질긴 음식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정말 이 음식을 너무 사랑해서 안 먹을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좀 작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아무래도 10번 씹어야 될 뭐 100번 씹어야 될 걸 10번 씹을 수 있으니까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임플란트에 미치는 힘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 "당신 잘 때 이 가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씹는 힘을 100 이라고 했을 때 잘 때 이를 갈 때의 힘은 한 500 에서 8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수의 힘이죠. 그래서 이런 힘은 충분히 임플란트를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동안 우리가 8시간 동안 계속 이를 갈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갈았다가 멈췄다가 갈았다가 멈췄다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누적되면은 임플란트의 피로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갈이의 원인은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뭐 신경학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크게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갈이로 발생되는 부작용들을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치료를 하는데요. 이제 턱 근육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 갈 때 아까 500에서 800 정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줄여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우스피스라고 처럼 생긴 스플린트라고 부르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걸 끼고 주무신다면은 그 스플린트가 가는 힘을 대신 받아줌으로써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지거나 아까 나사 풀림과 같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름나기 중님,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몇 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그 검진의 주기는 환자의 성향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주기로 검진을 오시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조금 자주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굉장히 구강 위생 관리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든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을 때 좋아질 만한 그런 포텐셜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오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보통은 저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9550님, 그러면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를 함께 관리할 때 칫솔이나 치약 선택에서 주의해야 할 성분이나 제품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칫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은 내가 양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은 치과 가셔서 꼭 물어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은지. 근데 그 양치를 내가 해도 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하신다면은 전동 칫솔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동 칫솔은 힘을 일정하게 주기도 하고 잇몸의 마사지 효과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진동을 떨어주면서 이제 내가 손목으로 제거할 수 없는 플라그들을 이제 진동을 통해서 제거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치약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대중적인 치약을 쓰셔도 사실은 충분히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ASTH 6186님, 임플란트하고 스케일링 받으면 그냥 일반 스케일링 받으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스케일러 팁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치아용으로 쓰는 스케일러 팁은 조금 굵고 짧은 반면에 임플란트는 얇고 길어서 임플란트 그 뿌리 나사 부분이라든지 기둥 나사 부분 사이사이를 조금 잘 들어갈 수 있게 좁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쨌든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똑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신다면 똑같은 스케일링으로 들어갑니다만은 보통 치과에서 선택하는 기구가 달라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넘어갈게요. 자, 임플란트 오래 쓰기 위한 생활 습관.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치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좀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평생 치아가 아니잖아요. 아까 치아도 영원히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도 계속 관리를 하셔야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단위 아까 제가 정기검진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기검진을 가시게 되면은 보통 잇몸 치료를 하시거나 스케일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걸 웬만하면 꼭 받으세요.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인 세정을 해 주시면은 안 해 주시는 분보다는 아까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생기는 확률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쪼금이라도 불편하다 또는 씹을 때 통증이 있다, 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정기 검진 날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치과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불편한 사인을 우리 몸에서 보내는 거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교합 검사를 하셔서 아까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을 교합 조정을 통해서 이제 뭐 힘을 장기적인 씹는 힘으로 인한 그런 손상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염증이 생긴 곳은 잇몸 치료나 잇몸 수술을 통해서 좀 염증을 좀 제거해서 최대한 임플란트 수명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과 가셔서 검진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 준다고 한다면은 뭐 저는 적은 비용으로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고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 가장 중요하지만요. 사실 치과를 매일 오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집에서 좀 잘 닦아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염증이 생기기 전에 임플란트 주변에 생긴 플라그를 이제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칫솔을 쓰는 양치,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 양치만으로는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플라그들을 구석구석 잘 제거하기가 쪼끔 힘들어요. 그래서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요런 그 구강 보조 관리 도구들을 좀 쓰시면 훨씬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실 사용법을 쪼끔 알려드릴게요. 어 EBS 다큐에서 이제 연세대 치주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어서 제가 살짝 좀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40 센 보통 이제 30 센티에서 한 40 센티 길이로 치실을 좀 자릅니다. 요 30 센티에서 40 센티 길이는 보통 손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쪽을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감아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여러 번을 돌려요. 그거는 그 치실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딱 보시면 엄지랑 검지로 잡았을 때 한 3 센티 정도가 2 에서 3 센티 정도가 남게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그렇게 딱 잡아 주시면 되고요. 너무 이제 길게 잡아 주시면은 치실 조절이 좀 어렵고 뭐 이제 쓰다가 잇몸도 눌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실게요. 음. 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보시면 요 삼각형 공간이 있어요. 요 삼각형 공간을 다 닦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 왼쪽 치아 한번 닦고요. 오른쪽 치아 닦고 그 안쪽에 잇몸까지 쪼끔 더 눌러서 닦아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 영상 함께 좀 보실게요. 쓱싹쓱싹. 반대쪽도 쓱싹쓱싹. 그리고 잇몸도 쪼끔 눌러 주시면서 포켓 쪽도 닦아 주시고요. 네, 요건 치아나 임플란트랑 사실 똑같습니다. 네, 치아 양쪽 면에 다 닦이도록 해 주셔야 되고 치아가 너무 이제 빡빡해 가지고 치실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 있죠. 요런 경우에는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세게 눌러 버리면은 잇몸이 딱 눌리면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입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톱질하듯이 쪼끔 조심스럽게 사용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요렇게 슥싹슥싹 살살살 잇몸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안 눌려야 됩니다.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네. 이게 끊어 쓰시는 치실이 쪼끔 '나는 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치실도 마트나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요 손잡이를 잡고 그냥 아까처럼 톱질하듯이 이렇게 눌러서 끼워 주셔서 한쪽 면 닦으시고 반대쪽 면 닦으시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50대 이고 회사원입니다. 앞니랑 어금니에 임플란트 몇 개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바빠서 식사 후에 양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글 정도만 해주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음,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죠. 이제 하루에 가장 적당한 양치 횟수는 3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보통 막 아침이나 점심 때 좀 바쁘신 경우, 한번 빠뜨릴 경우가 있죠. 최소 2번은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글은 사실 화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나 플락을 좀 분해를 해주긴 하지만 사실은 기계적으로 닦아주는 것만 못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때를 제거할 때 화학약품으로 100%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붙어 있을 때, 때가 붙어 있을 때 그냥 약품으로만 이렇게 쑥쑥쑥쑥 뿌려서 다 제거되는 것보다 빡빡빡빡 닦아서 깨끗하게 제거되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으로 양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가글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또 가글을 하시는 게 좋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더 좋나요? 라는 부분은 쪼끔만 이따가 제가 요거는 강의를 좀 이어서 할게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치간 칫솔 사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치간 칫솔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이즈 선택이거든요. 보시면은 사진에서 가장 작은 것도 있고 쭉쭉쭉쭉 머리가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본인의 치아와 치아 사이 이 공간, 아까 제가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했던 요 부분, 어 치간 유두 부분, 요 부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잇몸이 많이 안 내려가신 분들은 여기가 꽉 막혀 있어요, 잇몸으로. 그래서 작은 거를 좀 넣어도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래도 잇몸 뼈가 좀 내려가신 분들은 요 삼각형이 좀 커지기 때문에 요런 큰 거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치간 칫솔을 넣었을 때 치아에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정도로만 뻑뻑한 고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쪼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예 황황 이렇게 비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는 정도 사이즈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얇으면 당연히 청소가 안 되겠죠. 허공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은 억지로 넣다가 잇몸에 피가 나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뭐 치아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 앞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일자형을 씁니다. 앞에서 이렇게 바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서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것을 보통은 어금니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임플란트 사이 공간에 요 치간 칫솔을 넣으시고 한 3번에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한 번만 쓱싹 해도 칫솔을 보시면 플라그가 잔뜩 껴있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물로 세척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전문 세정제 가글 같은 걸로 뭐 세척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 번 좀 닦아서 나중에 플라그가 안 묻어 나올 때까지 좀 닦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픽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강 세정기라고도 부르고요. 아쿠아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렇게 큰 수조가 있어서 물을 받아 가지고 물을 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핸디형으로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조그만 것도 나오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뭐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리자면은 보통 이렇게 입 안에 쏠 거기 때문에 팁을 이렇게 꽂고요. 요거는 수조형이네요. 물을 한가득 받아 가지고 물의 수압을 요렇게 다이얼로 조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요 자세가 중요한데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세가 약간 세면대 구부린 자세. 요렇게 구부리고 입은 약간 벌리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요 팁에서 물이 나와서
그 치아와 치아 사이를 세척해 주고 그 남은 물은 세면대에 바로 뱉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워터픽 많이 써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원 버튼을 켜 주면은 이제 물이 수압이 꽤 세거든요.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씻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압을 더 세게 해 가지고 이렇게 싹 씻어 준다. 요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워터픽 같은 경우는요. 치아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쏴 주시는 게 좋고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워터픽은 양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뭐 가글 하시는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치아에 붙은 플라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생각보다. 그것을 그냥 수압으로만 제거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창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껌 같은 게 붙었을 때 우리가 이런 호스 가지고 물로 세게 한다고 해서 그게 떨어져 나가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빡빡 스크래핑을 해야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터픽은 좀 큰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좀 약하게 치아랑 결합되어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 칫솔질을 하신다든지 치간 칫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행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더 좋나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올바른 양치법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일반 칫솔과 전동 칫솔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항상 말씀을 좀 드려요. 양치를 정확한 그 방법대로 회전법이라든지 바스법이라든지 뭐 요렇게 손목을 잘 돌리고 잘 쓰시고 정확한 위치에 대시고 양치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전동 칫솔 쓰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양치에 서투신 분들이 전동 칫솔 쓰시면은 일정한 세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힘 조절을 잘 하시면 일반 칫솔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좀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을 꾹 누르지 말고 가볍게 치아 표면에 대시고요. 그 전원 버튼을 온 하시면은 임플란트 표면을 이제 그 진동을 통해서 깨끗하게 닦아 주고 어 그 잇몸도 사실 이렇게 진동을 떨어 주면 마사지 효과가 생기면서 그것 또한 잇몸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양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 맨날 치과 가면은 염증이 있으시네요. 쪼끔 잘 안 닦이네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전동 칫솔을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다는 사실은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약간 양치 방법에 대해서 쪼끔 아직은 미흡하다 하시면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WY315 님 "임플란트 앞니 치료했는데 1 년에 2번 정도 떨어집니다.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1 년에 2번 정도면 한 6 개월에 한 번씩 떨어지시는 건데 좀 자주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의 구조를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는 쪼끔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둥 나사와 머리 나사를 이렇게 결합한 구조에서 요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보통 접착제로 붙이거든요. 근데 그 접착제가 안쪽이 내면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교합으로 접착제가 뭐 깨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요 보철물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치료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보다 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 떨어지는 것이 과도한 교합력 때문이라면은 그 교합을 다시 좀 설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합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 어 보통은 근데 그 교합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많고 뭐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오염 물질로 인해서 내부가 뭐 내부 접착제가 녹는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사실 치과에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접착제의 종류도 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치과 가셔서 충분히 좀 상담하시고 좀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문제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은지 K4T 님. 어머니가 60 대이신데요. 임플란트 많이 하고 계신데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원래 안 하셨어서 쓰는 걸 번거로워하세요. 이러면 꼭 쓰도록 잘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임플란트 많이 하셨으면 웬만하면 치실, 치간 칫솔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실천해 주시면 수명이 훨씬 늘어난다고 저는 자신하니까요. 웬만하면은 그 요즘에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좋은 영상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따님께서 좀 배워서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치과 가셔서 한번 꼭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치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플라그들이 꼭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거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치실, 치간, 칫솔 이런 친구들이니까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 임플란트 오래 쓰는 비결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까 제가 딱딱하고 질긴 음식 쪼끔 줄여 주시라 말씀드렸고 뭐 사람이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과도하게 또 딱딱한 것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피한 걸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여 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문제가 있다면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 많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요거 중에 하나라도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임플란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내 자연치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랑 사실은 뭐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도 이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잘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파란 하늘님. "수면 중에 이갈이 해서 밤에 자꾸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임플란트에 얼마나 데미지를 주나요? 방치해도 상관없을까요?" 하셨는데 아까 임플란트 제가 아까 이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평소 교합력에 비해서 한 5 배에서 8배 정도의 힘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보철물의 탈락이나 나사의 풀림 같은 고런 요소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좀 많이 심하게 매일매일 이갈이를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 마치고 스플린트 장치를 좀 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뭐 보톡스나 요 주사 맞으면서 턱 근육 힘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승권 님. "워터픽 쓰는 게 양치하고 잘 헹구는 것보다 좋은가요? 양치를 잘만 한다면 워터픽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어 양치를 하실 때 아까 그 워터픽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치아 제가 한번 잠깐만요. 네. 워터픽이 주로 사실은 이 바깥쪽의 찌꺼기를 제거한다기보다는 저는 이 치아와 치아 사이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치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은 여기에 칫솔 모가 들어가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찌꺼기가 잘 제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워터픽을 쓸 이유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하얀 부분 치아 표면은 잘 닦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틈새까지 칫솔을 꾹꾹 눌러서 잘 닦아 주시는 분이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고거는 워터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쪼끔 더 좋다 요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음. 이갈이를 멈추거나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 요런 방법 말고는 사실 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것도 이갈이를 멈춘다기보다는 이갈이에서 받는 힘을 그냥 줄여주는 고런 이유로 하시는 거지, 이갈이 멈추려고 보톡스 주사를 맞는 건 사실 별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좀 스트레스가 이갈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런 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자주 마시는 거 임플란트에 안 좋나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아의 착색 때문에 사실 뭐 착색이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임플란트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네, 어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어 주제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받아 볼게요. "양치 오래 하는데도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 입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의 90% 이상은 입 안의 원인이고요. 그 외에 한 10% 내외가 입 안 외, 이제 뭐 속의 장기의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 안의 원인들만 잘 해결해 주셔도 냄새가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요. 사실 양치를 오래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치를 했을 때 플라가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는, 그런 제거를 해 주셔야 그 냄새 원인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치실과 치간 칫솔 같은 도구들을 꼭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양치하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써 보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양치를 하고 치실, 치간 칫솔 하셔도 그 냄새 한번 맡아 보시면 어 굉장히 냄새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칫솔이 거기가 다 안 닦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강 관리 도구들을 쓰면 쓸수록 그 냄새 원인들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철물, 오래된 보철물이나 뭐 충치가 있으신 경우는 양치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속에서 치아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잇몸 안쪽에 깊은 포켓이 있으신 경우에는 양치로 다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치과 오셔서 잇몸 치료, 잇몸 수술 이런 거 받으시면은 훨씬 냄새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입냄새의 주요 원인도 궁금해요."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고거는 강의로 따로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많이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